감히 예상하건대 2024년 방산 수출 대박은 바다에서 들려올 것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함정 기술력의 성장이 가파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이 요청대로 대한민국 함정 기술력의 현재부터 달성해야 할 과제까지 모든 걸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현존하는 최강의 이지스 구축함은 바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최근 해군에서는 시험 평가 중인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당초 정조대왕함은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66기 함대의 핵심 축으로서 국내에서 상당한 기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공개된 정조대왕함은 예상과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상상 이상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위용이 압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다수의 외신은 물론 미국까지 자국의 구축함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강의 창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 평가 중인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언론을 통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진수식을 가진 정조대왕함은 앞으로 약 1년여간의 평가를 추가로 거쳐 2024년 11월 해군에 최종적으로 인도되고 전력화될 예정인데요. 동급 배수량으로 총 3척이 건조되며 광개토대왕급, 충무공이순신급, 세종대왕급에 이은 대한민국의 4번째 차세대 구축함으로 국내외 군사 관계자들과 각종 언론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정조대왕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창설과 함께 추구해온 대양해군을 위한 완성형 이지스 구축함 그 자체입니다. 압도적인 이지스 시스템부터 부족했던 타격 능력까지 모든 걸 갖췄기 때문인데요.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대한민국 해상 전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것입니다. 길이 170m, 폭 21m에 이르는 정조대왕함은 수직으로 선체를 세울 시 거의 45층 건물 높이에 육박하는데요. 배수량 역시 화물, 연료, 탄약 등을 싣지 않은 상태의 경하 배수량 기준 약 8,200톤, 전투와 항해 준비를 완벽히 끝마친 만재 배수량 기준 12,000톤에 달해 바로 직전급인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경하 600톤, 만재 1,400톤 이상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쯤이면 불륜한 이지스 구축함이지 규모 면에서는 순양함 뺨칠 레벨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의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의 경우 만재 배수량이 9,800톤에 불과하니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함정의 규모, 다시 말해 체급은 곧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속된 말로 체급이 깡패라는 것이죠. 일례로 거함거포주의가 팽배했던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는 만재 배수량 5만 톤이 넘는 초거대 전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72,800톤의 야마토급 전함을 건조하며 국고를 거덜내다가 패전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거함거포주의를 미사일의 발달로 체급 극복이 가능해진 현대해전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해전에서 체급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함정은 배수량이 클수록 더 많은 무장과 장비, 인원, 보급 물자를 적재할 수 있고 선체 안정성이 높아 원양항해 시 거친 파도에 유리합니다. 그렇다 보니 활용할 수 있는 용도와 전력이 다양해 전투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조대왕함의 무장 수준은 화력 덕후로 유명한 대한민국 기준으로도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먼저 한 포는 5인치 62구경장 K-45 모드포 단장 포함문을 탑재했으며 근접 방어 무기 체계로 펠렁스 블록원 비두문을 탑재했습니다. 또 함수 KVLS-1 16셀과 마크 41 VLS 32셀, 한미 KVLS-2 24셀과 마크 41 VLS 16셀 총 88셀의 VLS를 탑재하며 해공, 홍상어, 해룡, 해성2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 같은 국상 무장은 물론 SM2, SM6 장거리 함대 공유도탄까지 모두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SSM700K 해성 함대 함유도탄 4연장 발사통 2기와 함께 324mm K마크 32 모드5 3연장 어뢰 발사관 2기까지 탑재되었는데요. 무장의 수량만 따져봤을 때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만 없을 뿐이지 합동화력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기존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다는 게 꾸준한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무장으로 통합하자는 데서 끝났겠지만 대한민국은 그럼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수 있게 함정 규모를 키우고 VLS를 더 많이 탑재하자는 희한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역시 화력 하나에는 진심인 민족다운데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축함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 대함대자 명역에서 공격 임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화력만큼이나 탐지 능력이 중요한데요. 정조대왕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통합소나 체계를 탑재하면서 이전 함급 대비 잠수함 탐지 거리를 3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중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하이브리드 엔진과 스텔스 선체, 장거리 대자몰의 홍상화와 MH-60R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어 먹이사슬을 뒤집고 함정의 천적인 잠수함을 사냥하는데 오히려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왜 정조대왕함을 대한민국 해상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꿀 함정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심지어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현대해상전력에서 구축함이 주요 전력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다름 아닌 이지스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냉전 시절 소련의 미사일 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한 전투체계인데요. 당시 소련은 미국 해군 항모전단과의 전력 격차를 메우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대신 유사시 근해로 접근하는 미 항모전단에 수백 발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퍼붓는 전술을 고안해냈습니다. 함정의 규모가 커질수록 미사일은 더 위협적이기에 언뜻 효과적인 대응 방법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함대 방공 능력을 대폭 강화했고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다수의 적대적인 비행체, 예컨대 적폭격기와 전투기부터 대함미사일 등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전투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지스 시스템인데요. 대함미사일의 위력이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현대전에서는 공격 능력보다 방어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아군이 한 발의 대함미사일만 발사할 수 있더라도 적함이 발사한 100발의 미사일을 모두 막아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지스 시스템은 신이방패라는 그 이름처럼 동시에 최대 24개의 표적과 교전할 수 있는 탁월한 방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워낙 금형성이 자자한 탓에 이제는 방공 구축함이 전부 이지스 구축함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실상 대한민국과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호주만이 이지스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지스 시스템의 탑재 의무는 곧 해상 전략의 수준 격차를 의미할 만큼 구축함의 핵심적인 전투 체계입니다. 다만 이지스 시스템이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그에 걸맞은 고성능 레이더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정조대왕함은 이지스 전투 체계에 베이스라인 9.0을 탑재하고 AN-SPY-1DV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통해 최대 1800km 이내에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직전급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최대 1000km, 1000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향상되었는데요. 제주의 군기지에 정박한 정조대왕함 한 척이 홍콩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사실상 중국 전역이 정조대왕함의 탐지 범위에 속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2일 한 명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북한의 천리매령이 탐지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 추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탄도미사일로 치환해보면 만약 중국이 내륙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을 향해 ICBM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정조대왕함이 이를 사전에 포착하고 요격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쯤이면 사전 단계를 포착하고 킬체인을 작동하여 사거리만 1000km에 육박하는 해성2 미사일로 선제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오피셜로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네빌 실드 베이스라인4 전투 체계를 탑재했다면 마찬가지로 국내 개발한 SPS-560K와 함대공 미사일의 사격 지휘, 대잠 체계 운용, 전자전 수행부터 함포 사격 통제까지 전부 통합하고 이지스 시스템과 연동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1800km,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괴물 구축함이 방공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투 영역으로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예를 들어 중국의 주력 구축함인 050의 경우 추정 배수량만 약 13,000톤의 HPJ-38 130mm 함포 한문, HPJ-11 1130식 시위제 한문, HQ-10 24연장의 SAM 발사기 한문을 장착했을 뿐더러 VLS만 무려 112셀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만큼이나 상당한 화력인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050 구축함은 이지스 구축함이 아니라 미사일 구축함에 가깝습니다. 방어가 아닌 공격에만 모든 걸 치중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346B형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450km 내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346B형 레이더가 4개 밴드의 레이더를 모두 운용하는 쿼드러플 능동이 상배열 레이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기술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뜻입니다.
있습니다. 일반적인 S밴드 하나로는 탐지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울며겨 잡먹기로 추가적인 CLX 밴드레이더까지 모두 통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결과가 112셀의 VLS를 탑재하고서도 전투 범위가 정조대왕함의 4분의 1에 불과한 055형 구축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수량 자체는 중국에 비해 부족할지라도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앞세워 해상 주권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기술의 전반적인 평균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지금도 이지스 구축함을 자력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정도인데요. 단순히 조선 기술만 뛰어난 것과 이지스함을 구축하는 건 또 다른 일이라는 방증입니다. 단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대지, 대함, 대잠, 대공, 전영역을 아우르는 무기체계와 이를 운용하기 위한 전투체계를 통합하는 능력이 발군인데요. 이는 세종대왕급 구축함 건조 때부터 미국에서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함정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산화 노력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덕에 대한민국은 국산 무장과 레이더로도 이지스 시스템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덕에 이지스 구축함 독자 설계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서 자체적인 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정조대왕함 공개시험 평가에 참석한 미 해군 고위장성이 직접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보다 훌륭하다며 설계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디자인까지 아름답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미국은 함정유지보수 사업, 통칭 MRO 사업의 핵심국으로 대한민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 해에만 139억 달러, 하나 약 18조 2천억 원을 함정유지보수에만 쏟아붓는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노다지가 따로 없는 시장입니다. 게다가 특정 국가의 전담 MRO 사업, 그것도 미국이라는 초거대 군사강국의 함정유지 보수 사업을 전담한다면 수출 시장에서도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대한민국 기술진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의 현지 군사 전문 언론과 군사 관계자들을 대거 초청해 행사를 하나 개최했습니다. 행사의 주제는 단 하나, 대한민국의 장보고3급 잠수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이 전부였는데요. 폴란드 내부에서 돌고 있는 대한민국 장보고3에 대한 괴소문을 해결하기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 분위기는 대단히 뜨거웠는데요. 이날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한 현지 군사 전문 기자들은 폴란드 내에 아름아름 퍼져 있었던 장보고3에 대한 숱한 오해와 비판점을 숨김없이 질문했고, 우리 기술진들은 전문적인 근거와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잠수함 기술력의 우수성과 경쟁력에 대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가감없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오르카 프로젝트의 대한민국의 장보고3급 잠수함이 유력 후보로 점쳐지면서 가장 쟁점이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심이 낮은 발트해에서 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장보고3 배치원 도산한창호급의 수중배 수량이 약 3,705톤, 현재 건조 중인 KSS3 배치2가 이보다 큰 4,000톤급 규모임을 감안할 때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출형 장보고3 역시 동급 최대 크기인 3,600톤 내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잠수함은 크기가 클수록 자망, 작전 수행 시간 등에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배수량이 클수록 유리한데요. 하지만 폴란드의 경우 국토에 직면한 유일한 바다가 전 세계에서 수심이 가장 낮은 바다 중 하나인 발트해라는 게 문제입니다. 수심이 낮은 바다는 오히려 잠수함의 규모가 클수록 작전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폴란드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애초에 폴란드가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이유부터가 다름 아닌 러시아의 발트 함대이기 때문입니다. 발트 함대는 러시아 해군을 대표하는 4개 함대 중 하나인데요. 만재 8,000톤의 소브레멘니급 구축함을 기함으로 네오스트라시미급 호위함, 스테레고시급 초계함, 로프카급 상륙함, 킬로급 잠수함 등 보유한 전투함정의 숫자만 51척 이상의 거대 함대입니다. 폴란드 해군의 전투함정이 기뢰함, 기뢰부설함까지 깡그리 끌어모아도 간신히 34척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발트 함대의 규모를 얼추 짐작해볼 수 있으실 텐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 입장에서 해상안보에 명운이 달려있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폴란드 역시 발트 함대의 규모에 맞춰 양적 성장을 하는 게 정론인데요. 하지만 해군력은 증강에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예산 모두 부족한 폴란드로선 적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총선에 패배한 마당에 대선 승리까지 장담할 수 없는 폴란드의 현집권당, 법과정의당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군력 증강 사업의 첫 삽을 뜨고 싶을 텐데요.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잠수함뿐입니다. 잠수함은 일단 자망을 시작하면 망망대해를 일종의 지뢰밭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적잠수함이 언제 어디서 출몰할지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아무리 규모가 큰 함대라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움직임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괜히 잠수함을 일컬어 비대칭 전력이라고 칭하는 게 아닙니다. 폴란드 역시 바로 이를 노리고 오르카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공표된 오르카 프로젝트는 고작 두 달 후인 7월에 입찰 정보를 공개했고 내년 5월 본격 입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신규 잠수함 두세 척 최소 3조 원대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이 고작 1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는 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더군다나 폴란드가 차기 잠수함으로 내건 조건은 30일 이상 작전 지속, 심도 200m 이상 작전 수행 가능, 지상, 해상, 수중 목표물 타격 능력, 기술 이전 등입니다. 하나같이 현대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최상급 운용 능력을 갖춘 잠수함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데요. 오죽하면 폴란드가 도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억지로 과도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규모가 큰 무기 도입 사업에서는 그렇게 드물지 않은 전략이기도 하고 특히 잠수함은 워낙 비싼 무기체계라 아주 허황된 추측은 아닙니다. 심지어 발트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당 조건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잠수함이 있을까 싶은 지경인데요. 실제로 앞서 언급한 장보고3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발트의 운용 논란이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일례로 폴란드의 해양 전문 매체는 경쟁국과 비교해 한국 잠수함 길이가 15m 이상 길고 배수량 역시 가장 큰 사이즈를 지녔다라며 발트의 얕은 수역과 안전 수심도를 고려해 기동성자, 피탑 능력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발트해는 폴란드, 러시아는 물론이고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발트 3국 등이 접한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바다 중 하나이며 연안 바다인 탓에 불규칙한 조리와 수계의 분포 때문에 소나를 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수함 운용이 있어 최악의 환경인데요. 해당 논란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저 지도 한 장을 꺼낸 건데요. 바로 서해입니다. 당장 논란이 된 운용 환경만 보더라도 발트해는 평균 수심이 55m, 가장 깊은 곳도 459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극한 환경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서해입니다. 서해의 평균 수심은 약 44m, 가장 깊은 곳도 가거도 부근으로 고작 124m에 불과합니다. 운용 난이도로 치면 발트해가 비빌 난이도가 아닌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서해에서 장보고3를 무리 없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극한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훈련 환경이 가장 큰 증거가 된 셈입니다. 우리 잠수함 기술진들도 이 점을 노리고 서해와 발트의 수심 자료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외에도 장보고3급은 폴란드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잠수함인데요. 이미 이번함인 안보함까지 전력화를 준비 중인 도산한창호급을 기준으로 최대 자망 심도만 300m가 넘습니다. 게다가 재래식 잠수함으로서 3주간 자망을 달성하면서 세계 기록을 경신하는 한편 작전 일수만 50일에 육박하는데요. 앞서 러시아 발트 함대가 운용 중인 킬로급 잠수함이 45일에 불과합니다. 발트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상대적 전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산한창호급의 최대 장점은 단연 화력입니다.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은 533mm ATP 발사관 6기와 함께 VLS-6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부터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데요. 경쟁 모델 중 VLS를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은 도산한창호급이 유일합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장보고3는 또 하나의 초격차를 만들어냈는데요. 피탑 유도를 극도로 낮출 수 있는 함지회피 설계 기술 개발에 착수한 것입니다. 얕은 바다에서 이는 특히 중요한데요.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신형 소자 장비 설계 기술은 소자 코일 제어기, 전원 공급기, 자기 센서 설계 원천 기술로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자기를 줄여 피탐을 최소화하는 장비입니다. 일종의 스텔스 기능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대잠 초계기의 매드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한 전력 우위를 선점하는 셈이죠. 다만 걱정스러운 건 역시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데요. 폴란드는 이미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등을 구매했는데 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방금 언급한 무기들은 유럽 내에서 성능으로 한국을 압도할 만한 것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조금만 눈을 낮추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친독 성향이 강한 스웨덴의 야당 연합을 생각하면 독일의 21CD급이 매우 강력한 경쟁자인데요.
하지만 마지막 요구 조건, 기술 이전이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왜 잠수함 같은 전략무기 기술을 이전해줘야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 해군의 사정을 알고 보면 왜 그들이 기술 이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1980년대 소련으로부터 킬로급 한 척을 도입했고 이후 노르웨이로부터 코벤급 4척을 도입했는데요. 그러나 이 중 노후화로 정상 작동하는 건 단 한 척도 없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2030년대 인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그때까지 폴란드 잠수함 부대를 운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폴란드의 선박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으로 현지 조선업체와 협력해 MRO 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요. 최대 30에서 40년은 운용하는 잠수함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운용 능력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정도의 제한을 확정한 곳은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폴란드가 도산한창호급의 성능을 미리 파악하고 오르카 프로젝트의 입찰 공고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나 군사 전문 매체들도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두 기업 중에 한 곳이 오르카 프로젝트에 선정될 것이라 예상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우리 기업들끼리 출혈 경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을 결성해 연합해서 사업을 수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오션이 잠수함 개발과 건조에서 HD현대중공업에 비해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구태여 컨소시엄을 결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사업 수주를 위해 피말리는 경쟁을 벌이겠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국 선수들끼리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두고 경기를 벌이는 격이니 느긋하게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음속에 두세 배로 질주하는 최첨단 전투기, 50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고작 30cm 크기의 지상 목표물까지 포착할 수 있는 군사정찰 위성, 그리고 무엇보다 단 한 발로 수만 톤의 항공모함을 격침할 수 있는 극초음속 대한미사일까지 얼핏 해상전력은 그 중요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시대에 왜 아직도 해전에 목을 매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단편적인 생각과 달리 여전히 국가 간의 힘겨루기에는 바다에서의 군사력, 다시 말해 해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여전히 물류의 이동 대부분이 바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한민국만 봐도 한 해 평균 총수출입 물동량의 약 99%가 해상을 통해 오갔습니다. 지난 2022년 전국 항만에서 처리한 물동량만 무려 15억 4,585만 톤에 육박하는데요. 즉 바다를 쥐고 흔든다는 건 전 세계의 물류를 장악한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전을 통해 상대국의 해상교통을 통제하거나 봉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흑해를 봉쇄하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틀어막아 전 세계를 기아로 내몬 러시아의 작태를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적대 국가의 핵심 해상 루트를 차단하면 전략적인 운송 및 공급 라인을 통제하게 되어 종국에는 적의 기동력과 보급 체계에 중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전을 통해 적성국의 영해를 장악하면 상륙 작전을 수행하거나 육지 공격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미사일이니 전투기, 전차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맨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건 여전히 보병의 몫인데요. 이를 통해 적의 군사적, 경제적 거점을 공략하거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상자원과 영토보호, 정보 수집 및 정찰 등에서도 해상전력의 우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국가는 국제적으로 상대국의 전략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힘에 의한 논리를 들이밀며 외교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해상 전투력은 전술이나 작전 레벨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성과 전쟁 발발 유무를 조절할 수 있는 전략 단위의 군사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핵무기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 역시 같은 이유로 1990년 이후 연안해군에서 벗어나 대양해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양해군 완성의 첫 번째 마침표가 바로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저 배에서 전투기를 날려보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곧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항모를 보유한 나라는 육상기지를 확보하지 못한 역외 지역에서도 자국의 전술기 지원기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 이는 곧 제공권 확보의 밑바탕이 됩니다. 이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투력을 투사해야 하는 강대국에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죽하면 전 세계의 동맹국을 두고 유사시 비행장으로 쓸 수 있는 군사시설을 마련한 미국마저 11척의 항공모함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다국화 체제가 극심해지고 세계적인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때일수록 항공모함의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실제로 자국의 영내 패권을 강화 중인 브라질,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은 벌써부터 항모 건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항공모함은 무작정 보유만 한다고 만사땡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함재기 부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재기가 갖춰지지 않은 항공모함은 그저 바다 위에 떠다니는 수백 미터짜리 거대 표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주력 항공모함인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경우 F-18 계열 F-35C 같은 전투용 함재기부터 이투 호크아이, EA-18G 그라울러 등 전자전기 잠수함 색적을 위한 MH-53 페이브와 SH-60 시호크 대자멜기까지 항공모함 한 대당 70에서 100여 기에 육박하는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함체 기준 전장 317m, 전폭 40.8m, 비행갑판 기준 전장 332.8m, 전폭 76.8m의 웬만한 빌딩 저리 가라 할 규모의 10만 7,700톤에 육박하는 만재배 수량을 바탕으로 함재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에 가능한 운용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5만에서 6만 톤급의 중형 항공모함으로 예상되는 한국형 항공모함에 필요한 함재기 숫자도 얼추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한국형 항공모함은 전투용 함재기 16에서 28대, 조기 경보기 2대, 구조, 대자멜기 등 20에서 32대의 함재기를 탑재하고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캐토바 형식의 항공모함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중국의 항공모함은 공식적으로 탑재 항공기 숫자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001형 야오닝함이 소련의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을 베이스로 했음을 감안하면 젠15 24대가 탑재할 수 있는 전투용 함재기의 최대치로 추정됩니다. 001형 야오닝함의 만재배 수량이 6만 900톤임을 감안하면 동급 항공모함의 함재기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근소하지만 물량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셈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경항모라는 시대착오적 개념을 폐기하고 중형 항공모함으로 전환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면서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계획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KF-21 초도 물량 양산 축소 여파 때문입니다. 현재 서방 세계 기준에서 함재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두 기종 F-35와 F-A-18F 슈퍼호넷 뿐입니다. 하지만 이중 슈퍼호넷은 기체의 수명주기, 보잉의 생산 라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남은 선택지는 F-35BC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방식도 아닌 제3위기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함재기를 자체 개발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른바 KF-21 보라매가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는데요. 이른바 KF-21N으로 알려진 한국형 함재기는 개발 소요 기간만 8년 6개월로 추정되었지만 국내에서 개발하는 만큼 저렴한 도입 단가, 유지 보수 및 개량의 편리함이 장점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보유, 운용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경제성은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인데요. 항공모함 운용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과 역경에 부딪힐 텐데 만약 F-35 등 외산 함재기를 도입한다면 그때마다 경제적,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KF-21N의 개발 기간도 한국형 중형 항모가 건조되는 시점에 맞춰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었는데요. 그런데 KF-21 양산 물량이 축소되면서 KF-21N 개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KF-21을 함재기로 개량하려면 내구성부터 방염 처리, 어레스팅 후크 등 수많은 구조적 변경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공간이 한정적인 항공모함 경납고를 생각하면 주익을 접는 기능도 필요할 텐데 이 경우 아예 구조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모태인 KF-21부터 양산 물량이 축소되면서 관련 부품을 생산하던 기업들이 줄도산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초에 함재기의 경우 필요 물량이 한정적이다 보니 가뜩이나 중소방산업체로서는 뛰어들기가 망설여지는데 KF-21 양산 물량 축소라는 전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훈련기와 예비 물량까지 생각한다면 못해도 40에서 50대는 필요할 텐데 현재 KF-21의 양산 물량 축소를 보면 이조차 계약이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지만 어찌되었든 경제 논리가 적용되는 사업의 영역입니다. 이를 안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간과해서는 안 될 텐데요. 물론 함재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 항공모함을 운용해본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항공모함에서 캐토바는 양력을 얻기 위해 강력한 역풍을 맞는 상태에서 함재기를 캐터펄트로 발사에 이함하고 시속 200km로 비행 중인 함재기를 어레스팅 와이어로 걸어 강제로 비행갑판에 내다 꽂는 방식으로 착함합니다. 지상에서 이착륙하는 방식과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른데요. 하지만 너무도 당연하게도 현재 우리 공군과 해군에는 캐토바 방식의 이착함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한 훈련 인프라마저 없는 실정입니다. 함재기 개발은 고사하고 이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항공모함용 훈련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T-50을 항공모함 운영기로 사용하기 위해선 KF-21N과 마찬가지로 내구 성계량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는 미 해군 UJTS 프로그램에 T-50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훈련기 소유사항에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항공모함 이착함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와 비슷한 높은 강하율 착륙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T-50의 랜딩 기어 보강이 필수적인데요. 게다가 카이와 록히드 마틴은 필요한 경우 함재기형 개량까지 진행해주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대한민국 역시 저렴한 가격의 항공모함 훈련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운용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해군 병력 정원을 최소한 4,000명 이상 늘려야 한국형 항공모함이 유령선 신세를 면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병력 자원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답은 무인화뿐인데요.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은 기존의 전통적인 설계 개념을 탈피해야만 영내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지극히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다를 둘러싼 세계적인 군사경쟁 구도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연습이란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아 공개한 김근호 경호함은 국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실제 성능과 관계없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의 등장이 대한민국의 또 한 번 핵잠수함 도입 논쟁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아무리 무늬만이라 하더라도 전술핵잠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 군사기술이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ICBM 개발에만 목을 맸지만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핵무기 보유를 완성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에 남은 방향성은 재래식 전력의 재편뿐입니다. 그리고 김근호 영웅함은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력한 비대칭 전력의 등장에 핵잠수함은 핵잠수함으로만 잡을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흔히 말하는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핵발전으로 추진력을 얻는 잠수함, 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격형 핵잠수함이라는 말 역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일컫는 것으로 핵무기 탑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근호 영웅함은 기존의 개념과 완전히 상반되는 잠수함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것인지 진수식에 참석한 김정은은 잠수함에서 동력체계나 자망속도, 항해장비 등도 중요하지만 탑재되는 무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핵무기를 장착하면 그게 곧 핵잠수함이라는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핵잠이 진정한 전략무기로 평가받는 이유는 핵무기가 탑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긴 작전 시간을 바탕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즉, 은밀함이 최강의 무기인 셈인데요. 오히려 재래식 SLBM을 탑재하고 있더라도 원자력으로 추진하는 잠수함을 핵잠수함으로 분류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핵무기 같은 결전병기를 탑재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핵잠수함은 핵잠수함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전에 오늘은 꺼리튜브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군사 이슈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민할 수도 있는 정보를 많이 검색하곤 하는데 순수하게 조사 목적이지만 누군가 보고 정부 감시 목록에 등록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꺼리튜브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익스프레스 VPN으로 저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KT나 SKT 같은 인터넷 공급업체들은 우리가 클릭하는 모든 사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거나 검색 기록을 삭제해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누구에게 공유가 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쉽게 말해 익스프레스 VPN은 인터넷에서의 모든 활동을 익명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인데요. 더불어 익스프레스 VPN은 개인정보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본래 평소에는 바이든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적 주요 인사도 아닌데 누가 개인정보를 탐내겠냐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개인정보의 가치가 꽤 높습니다. 해커들은 다크웹에서 개인정보를 최대 1000미화에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굳이 전문 해커가 아니더라도 아무나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쉽게 훔칠 수 있는데요. 카페나 공항, 지하철에서 공공 와이파이에 연결할 때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한 그 누구든지 기본 컴퓨터 지식만 가지고 우리의 개인정보를 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스프레스 VPN만 켜놓으면 트래픽이 100% 암호화되고 안전한 서버로 재라우팅되어 나의 온라인 활동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만으로도 익스프레스 VPN은 유료로 구매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미 전 세계의 수백만 유저가 신뢰하고 포브스나 테크레이더와 같은 리뷰 사이트들 선정 1위 VPN이니 믿고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꺼리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도 준비했는데요. expressvpn.com/꺼리튜브로 접속하시면 무료 3개월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나은 환경을 구축하고 싶으시다면 익스프레스VPN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핵잠수함은 핵잠수함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핵잠수함의 성능을 따라잡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단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무한에 가까운 자망이 가능합니다. 즉, 승조원이 탑승하는 만큼 인간이 가지는 생물학적인 한계가 아니라면 작전 기간이 얼마이든 어떤 속도로 운행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자망 시간이 긴 만큼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최대 속력으로 항해하더라도 작전 기간 내내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보니 재래식 잠수함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주기적인 스노클이 필요합니다. 수면 위로 수중 통기 장치를 올려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야 디젤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고 이것으로 축전지를 충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의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의 경우도 AIP와 디젤 엔진의 조합으로 3주라는 경이로운 신기록을 세웠지만 원자력 잠수함은 초기형도 이론상 6에서 14년의 자망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현재 미국의 주력 잠수함인 시울프급의 경우 구동체계인 S6W 원자로가 무려 30년이나 외부 연료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본적인 속력 차이도 존재합니다. 오죽하면 핵잠을 KTX, 디젤 잠수함을 완행열차로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평균 시속을 살펴보면 핵잠은 시속 37에서 47km로 이동할 수 있어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대략 40여일이 소요됩니다. 반면 디젤 잠수함의 평균 속도는 시속 15에서 18km에 불과한데요. 지구 한 바퀴를 돈다고 가정하면 총 140여일이 필요한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이나 장보고3 배치2가 방산시장의 고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도 재래식 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핵잠수함과 유사한 최대 시속 37km의 수중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통상적인 경우라면 핵잠의 은밀함과 기동력 그리고 이에 따른 공격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바닷속에서 적을 추적할 경우 추적용 잠수함이 적의 잠수함보다 약 1.5배 이상 빨라야 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도산한창호급 장보고3 배치2 같은 걸출한 잠수함을 개발했음에도 따로 핵잠 도입을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적잠수함을 포착하면 우리 잠수함으로 계속해서 추적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같은 핵잠수함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 일각에서는 경항모든 중형항모든 대한민국형 항모를 도입하는 것보다 핵잠수함 도입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더군다나 아예 가능성이 전무하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핵잠수함 도입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행 모델까지 이미 점 찍어둔 상태입니다. 바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또는 쉬프랑급 핵잠수함입니다. 수중 배수량 약 5,300톤의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은 개량형 K-25 가압수용 원장기와 전기모터 증기엔진 혼합 추진기 2기 등을 이용해 동력을 생산합니다. 12,000톤이 넘는 미국의 시울프급 잠수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지만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력으로 충분히 시도할 수 있으면서도 20% 이하의 전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미원자력 협정의 세부사항 핵연료의 우라늄 농축률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핵잠수함 보유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미국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제공한 원자력 기술이 아니라면 평화적 목적을 규정한 원자력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는 순수 국내 기술로 일체형 원자로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형 원자로 사업이 그것인데요. 즉, 독자적인 원자로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미원자력 협정에 근거한 20%의 전홍축 우라늄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라면 예상과 결단의 문제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핵잠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역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도발까지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태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과 패권 경쟁에 돌입한 중국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러시아에 비견될 정도로 핵잠수함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핵잠수함 보유국임에도 중국의 잠수함 전력이 인정받지 못했던 건 소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은밀성이 생명인 잠수함에서 소음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핵잠수함은 프로펠러 소음이 워낙 극심했던 탓에 탐지하기 쉬웠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1년에는 중국의 7,000톤급 핵잠수함 공구사명 잠수함이 영국 항공모함 전단을 추적하다 발각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다수의 경로로 입수된 정보를 통해 중국이 문제의 원인인 프로펠러를 제거하고 펌프제트를 설치해 고질적인 소음 문제를 해결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엔진 부분에는 소음 흡수를 위한 제어 장치를 부착했고 남중국해와 중국해안 일대에는 거대한 규모의 해저 탐지 네트워크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남중국해의 깊은 해저면에 중국이 깃발을 꽂았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중국의 변화가 미국을 노린 것으로 해석합니다. 중국이 구축한 이해저 만리장성이 미 핵잠수함의 최소 소음까지 감지해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만 해협에서 미국 억지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해양 전력 강화는 당장 대한민국 목젖에 들이온 칼날입니다.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단번에 미국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껏 그랬듯이 차근차근 인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며 초거대 국가로 성장해 나갈 텐데요. 그런 시나리오라면 아시아 대륙의 천병인 대한민국을 노릴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같은 위협에 맞선 핵잠수함 개발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한미원자력 협정을 꼽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이 미국 기술을 기반하고 있는 이상 해당 협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는 양국이 합의할 경우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을 허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기술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앞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잠이 대한민국형 핵잠수함의 모델로 거론되는 것도 이 우라늄 농축 비율 때문입니다. 다만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 핵잠수함에 비해 핵연료의 재장전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잠수함이라 하더라도 무한대라는 운용 시간은 논리적으로나 가능할 뿐입니다. 앞선 바라쿠다급의 경우 보급 문제로 사실상 70일의 작전이 한계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핵잠수함이라 하더라도 잠수함 자체의 유지보수나 승선원들의 생물학적 한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기술이라면 전홍축 우라늄이라 해도 재장전 없이 10년 가까이 운용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핵잠수함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이 아닌 외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도부자카임 전 미국 방부 차관의 언론 인터뷰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알 수 있는데요. 그는 프랑스와 함께 핵잠 보유를 추진 중인 브라질의 사례에서 보듯 대한민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에 기반해 미국과의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핵 관련 활동에 있어 민수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오랜 약속을 저버리려고 한다면 한미양국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 수준과 핵잠수함 건조 및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효율성이 낮을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비교적 낮은 수심을 고려하면 디젤 잠수함을 고수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7월에는 워싱턴 선언에 의거 미국의 전략 핵잠인 켄터키함이 부산에 입항한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해구상과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보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매번 쟁점이 되는 핵잠수함 도입 문제 결론이 어떻든 추가 논란은 불가피할 듯 보이는데요. 가장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안위와 국가방위일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